서울의 초여름, 한지수는 오랜만에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비가 내리고 커피잔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출판사 에디터였던 그녀는 결혼 후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책을 사랑했고, 남편 강도연이 출장을 가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곤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만 읽고 설거지해야 하는데, 지수는 중얼거리며 소파에 더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12살 딸 소라는 학교에 갔고, 남편은 이틀 전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요. 네, 한지수입니다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강도연 변호사님 아내분 맞으십니까? 부산경찰서입니다. 남편분께서 오늘 아침 교통사고로. 그 순간부터 지수의 세계는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숙소에서 법원으로 향하던 중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는 사실. 그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흐릿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울렸고,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의 얼굴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였죠. 지수는 로봇처럼 움직이며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써 감정을 억누르면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 정옥자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또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끝나가던 시점에 한 여자가 조문객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22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학생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 붉은 눈시울이 도드라졌어요. 지수는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인을 아셨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지수를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윤수진이라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음 말은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엔 당신 남편의 아이가 있어요.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건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과 도연과 수진이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지수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웃는 표정도, 눈빛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남편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알고 있던 강도연은 어쩌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지수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지우지 않을 거예요. 도연 씨의 마지막 남은 아이니까요. 숫자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 어제 그 여학생이 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때였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장례식장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들고 있던 봉투의 내용물이 그럴 수 없게 만들었죠. 초음파 사진은 분명 의료기관에서 찍은 진짜였고 날짜도 한 달 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과 수진이 함께 찍은 셀카들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사진 찍기를 싫어했는데 이 사진들 속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수는 중얼거리며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18해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낯선 타인으로 느껴졌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책임감 있던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젊은 여자를 만나러 다녔다니. 그것도 임신까지 시킨 채 말이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아저씨 물건들도 돌려드리고 싶고. 오후 3시에 강남역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지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아저씨라고? 지수는 이 상황이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역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모든 진실을 마주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남역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지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몇 분 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학생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수지는 지수를 발견하자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앉으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생각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무슨 관계였어요? 당신과 제 남편은? 지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지수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저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7살 때부터요.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7살? 그건 15년 전이었어요. 지수와 도연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무슨 뜻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키를 하나 꺼냈어요. 이건 아저씨가 제게 준 아파트 열쇠예요.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여학생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줬다고? 그것도 그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지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세요. 아저씨가 남겨둔 거예요. 수지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떴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와 통장 내역, 그리고 몇 개의 사진 파일이 있었어요. 계약서는 15년 전 날짜로 강남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통장 내역은 매달 정기적으로 고액의 생활비가 입금된 기록이었죠. 그리고 사진에는 수진이 자라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녀는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관리했던 것, 특정 날짜에 항상 출장을 간다고 했던 것, 그리고 가끔 받던 알 수 없는 전화들. 지수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서랍 속에서, 금고 안에서 남편이 숨겨두었을 법한 모든 곳을 뒤졌죠.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대학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이 지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연과 다른 남자가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여자는 분명 수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수진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녀는 도연의 딸일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녀는 밤새 도연의 물건들을 뒤지며 진실의 조각들을 찾고 있었어요. 남편의 노트북을 켜보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 도연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여러 번 시도해보았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딸 소라의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어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였죠. 지수는 조심스럽게 708을 입력했어요. 7월 8일 남편이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던 날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역시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고 그중 수진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진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과 학교 성적표, 의료 기록 등이 정리되어 있었죠. 마치 아버지가 딸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수는 머리가 아팠어요. 도연과 수진의 관계가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불륜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연은 수진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인생에 깊이 관여해왔던 것이었죠. 마치 아버지처럼 하지만 동시에 남자친구처럼? 이메일함을 살펴보니 윤수연이라는 이름의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일을 열어보니 15년 전의 것이었어요. 도연 씨,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수진이는 당신 딸이에요. 정우 씨가 아무리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해도
당신이 그 아이를 키워야 해요.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정말 도연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메일에 언급된 정우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수는 계속해서 메일을 읽어나갔습니다. 다음날 지수는 도연의 법률 사무소를 찾았어요. 다행히 도연의 파트너, 변호사 김재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셨네요. 지수씨. 무슨 일이신가요? 지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현씨, 혹시 도연이가 정우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나요? 대학 동기인 것 같은데. 김재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수를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박정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도연이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수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김재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이가 그 얘기를 했나요? 대학 시절 정우는 도연이의 여자친구를 빼앗았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정우는 책임지지 않았죠. 도연이는 그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그때까지 그는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거든요. 지수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의 여자친구가 수진의 어머니였고 정우가 수진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도연이 수진을 키우게 된 걸까요? 오후에 지수는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연이 계약한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고급 빌라였어요. 지수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를? 지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당신이 도연의 딸이라는 것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지수를 아파트 안으로 들였습니다. 실내는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수진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미술을 전공하나 보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도연 씨가 미술을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미술을 시작했죠.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는 수진과 한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남자를 바로 알아봤어요. 도연의 대학 앨범에서 봤던 그 남자, 박정우였습니다. 이 사람과 연락하고 있나요? 지수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찾아왔고. 지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도현, 수진 그리고 정우. 이 삼각관계에는 지수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임신은 정말인가요? 지수가 물었어요. 수진은 눈을 피했습니다. 네. 지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죠?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를 나온 지수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현의 동료 김재현이었죠. 지수씨, 도현이의 금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가고 있어요. 1시간 후 지수는 법률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김재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도연이가 개인 금고를 따로 갖고 있었는데 유언장과 함께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김재현이 건넨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서가 있었어요. 검사는 10년 전에 이루어졌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강도현과 윤수진은 부녀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지수의 혼란은 더 깊어졌습니다. 수진이 도연의 친딸이 아니라면 왜 그는 수진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요? 또한 도연의 이메일에서는 수진이 그의 딸이라고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였을까요?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는 지수와 도연의 결혼 초기였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강도연은 선천적인 불임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딸 소라는. 김재현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혼란스러웠어요. 지수씨, 혹시 도연이가 특별한 치료를 받았나요? 지수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시절 도연은 정말 열심히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치료 내용은 지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냥 시험관 시술을 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오래된 결혼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소라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지수는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지수는 소라의 학교 앞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소라는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으며 나왔어요. 아이의 웃는 모습은 지수를 닮았지만 눈매는 도연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지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정옥자를 찾아갔어요. 정옥자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정옥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지수를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며느리? 지수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윤수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정옥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 아이 얘기군요. 도연이가 키웠던 아이.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도 아셨던 건가요? 정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도연이가 데려온 아이였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도연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 도연이가 그 아이를 키우기로 한 거죠? 정옥자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내 남편은 절대 착한 남자가 아니었어, 지수야. 정옥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집착이 심했어요. 한번 마음에 들면 놓지 않았죠. 윤수연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도연이의 첫사랑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친구 박정우라는 청년이 수연이를 빼앗아갔어요. 그 일 이후로 도연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수진이는 도연이가 수연이의 딸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박정우의 아이였죠. 수연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도연이에게 아이를 부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저 착한 마음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지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첫사랑의 딸을 키우며 뭔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정옥자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도연이도 이제 없잖아.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퍼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새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우연히 수진이 그녀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수진의 뒤를 따라가 보니 그녀는 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사진 속의 정우였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그녀가 모든 걸 믿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지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오장 마이너스 모두가 속였다. 자정이 넘은 시간, 지수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정우의 대화를 엿들은 후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계획이라고? 그들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엄마, 괜찮아요? 소라가 문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12살 딸아이는 어느새 엄마의 표정을 읽을 줄 아는 나이가 되어 있었죠. 응, 괜찮아. 그냥 아빠 생각하고 있었어. 소라는 지수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지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도 소라만은 지켜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소라는 도연과 지수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했어요. 도연의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개인 서류들을 모두 가져와야 했습니다. 김재현의 도움으로 도연의 사무실을 들어간 지수는 서류 캐비닛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맨 아래 서랍에서 윤수연이라고 표시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병원 기록들이 있었어요. 윤수연의 마지막 입원 기록이었죠. 말기 암으로 투병하다 1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입원 기록 사이에 끼워진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도현아, 내가 떠나면 수진이를 부탁해. 정우는 절대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내가 수진이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줘.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현은 정말 약속을 지켰던 걸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오후 지수는 도현의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어요. 한지수 씨? 강도현 환자의 아내분이시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수는 불임 검사 결과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제 남편이 정말 불임이었나요? 의사는 검사지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강도현 씨는 선천적 불임이었습니다. 정자 생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시험관 아기도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리부 방식을 이용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도현 씨가 다른 건강한 정자 제공자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지수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현은 이 사실도 숨겨왔던 것이었어요. 소라는 도현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수가 집으로 돌아오니 낯선 차 한 대가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시어머니 정옥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옥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오늘 수진이를 만났어. 그 애가 다 말해줬단다. 지수는 천천히 정옥자 앞에 앉았습니다. 정옥자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정옥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현이는 절대 착한 남자가 아니었어. 내가 말했던 그대로야. 수진이를 키운 것도 단순히 약속 때문이 아니었지. 도현이는 박정우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지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복수라니요? 도현이는 수진이가 박정우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키웠지. 수연이가 죽은 후에도 도현이는 정우에게 수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어. 정우가 그 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수진이를 자기 딸인 것처럼 키워온 거야. 지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현이 수진을 키운 이유는 정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럼 수진이는 언제 정우 씨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정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더 복잡해. 도현이는 수진이에게 자기가 친아빠라고 말했어. 하지만 정우가 어떤 일인지 몰라도 수진이를 찾아왔고 DNA 검사를 통해 자기가 친아버지라는 걸 증명했어. 그러면서 도현이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밝혀졌지.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진이 받았을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그럼 지금 수진이는 자기를 속여온 도현이에게 복수하려는 거야. 정우와 함께.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라니요? 어떻게요? 정옥자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임신하지 않았어. 그건 다 거짓말이야. 도현의 유산을 노리고 정우와 함께 꾸민 계획이지. 그날 밤 지수는 수진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왜 오셨어요? 지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아요. 당신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날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빠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도현 씨는 저에게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정우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현은 수진을 도구로 이용했고 수진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도현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우와 손을 잡은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어요. 임신은 거짓말이었다면 도현의 유산을 어떻게 가로채려고 했던 걸까요? 수진의 아파트에서 나온 지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거짓말과 진실이 뒤엉킨 상황 속에서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차가운 방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문득 도현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녹음기가 생각났어요. 그는 변호사로서 중요한 대화를 항상 녹음해두는 습관이 있었죠. 혹시? 지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현의 서재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장 뒤편 비밀 서랍 금고 안. 마침내 바닥 타일 하나가 느슨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찾아냈어요. 녹음기 안에는 여러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 중 가장 최근 것을 재생했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모든 걸 알았겠지? 내가 정우의 딸이라는 사실을. 미안하다.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것도, 그동안 내게 거짓말을 한 것도. 하지만 난 정말 너를 내 딸처럼 사랑했어. 처음엔 정우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너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내 엄마 수연이가 죽기 전에 네가 정우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어. 하지만 난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었고 내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정우에게 너를 알리지 않은 것은 그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야. 수연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는 책임지지 않고 떠났어. 지수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정우가 갑자기 너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야. 그는 항상 욕심이 많았어. 내가 가진 것을 항상 탐냈지. 수연이도 그랬고 이제는 너와 내 재산이야. 제발 그를 조심해. 그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수는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도현과 정우의 대화였습니다. 정우야, 왜 갑자기 수진이를 찾아온 거야? 네가 나에게서 빼앗은 거잖아, 도현아. 내 딸이라면서? DNA 검사로 확인했어. 수진이는 내 딸이야. 1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다가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웃기지 마. 내가 숨겼잖아. 수연이가 죽었다는 것도 내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았어. 그럼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책임졌을 것 같아? 수연이가 임신했을 때 내 반응을 잊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와서 수진이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뭐야? 정우의 웃음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영리하군. 도연아, 난 망했어. 부동산 투자가 실패했고 빚더미에 앉았지. 내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수진이를 이용하는 거야? 이용이라니? 난 그저 내 딸을 찾은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수진이가 알면 어떨까? 자기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키웠다는 사실을? 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내가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내가 도와주든지. 지수는 녹음기를 끄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우가 수진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그는 도연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수진은 그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지수는 수진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수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정우 씨가 그렇게 하라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수진 씨.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엔 저도 아저씨, 도현 씨를 미워했어요. 저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우 씨를 만나고 나니 도현 씨가 저를 보호하려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우 씨는 처음부터 돈만 원했어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우 씨와 함께 도현의 유산을 노리게 된 거죠?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 씨가 제게 접근해서 도현 씨가 그동안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DNA 검사로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는 걸 증명했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도현 씨를 믿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우 씨는 도현 씨가 제 엄마도 자기에게서 빼앗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지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군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현 씨가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다면 유산의 일부를 제게 남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우 씨의 빚을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아직도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나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제 정우 씨와 통화하는 걸 들으셨죠? 그건 제가 정우 씨에게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한 거였어요. 도현 씨가 남긴 녹음을 들었거든요. 저에 대한 진심을 이제 와서야 알게 됐어요. 지수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박정우가 서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나, 지수씨?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정우 씨죠. 도연이의 친구라고 들었어요.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친구라. 그럴 수도 있겠죠. 도연이와는 복잡한 관계였으니까요. 정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얘기 다 해줬어,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이의 유산을 노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설적이시네요. 맞아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어요. 거짓말 그만해요. 어제도 저에게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했잖아요.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김재현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남긴 비디오 요원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우산도 없이 도연의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김재현의 문자 이후 지수는 수진과 정우를 카페에 남겨두고 바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김재현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도연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 비디오를 녹화했어요. 유언 집행인에게 보내줬는데 오늘 아침에야 도착했네요. 김재현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도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치고 창백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지수야,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해. 너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어. 이제 와서 모든 걸 고백하는 것도 비겁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모두 정상이 아니었어. 수지는 내 딸이 맞아. 하지만 혈연으로 그런 건 아니야. 수연이가 임신했을 때 정우는 그녀를 버렸어. 수연이는 나에게 도망쳐왔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아이까지 함께 받아들이기로 했지. 하지만 수연이는 출산 후 암 진단을 받았고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수진이를 키우면서 정우에 대한 복수심을 품었어. 그가 버린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서 언젠가 그의 앞에 내보이고 싶었거든.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수심보다 수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어. 그 아이는 내 딸이었어. 핏줄이 아니어도.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면 속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달 전 정우가 갑자기 나타났어.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군. 그리고 자기가 수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걸 안다고 했지. 내 돈을 요구했어. 내가 거절하자 수진이에게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결국 정우는 수진이를 찾아갔고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고 말했어. 수진이는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 정우는 그 틈을 타서 수진이를 내적으로 만들었어. 그 아이는 정우의 편에 서서 내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어. 지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따로 있어. 지수야, 너는 소라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거야. 내가 불임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에게 말하지 않았지. 넌 아이를 원했고 나도 가족을 원했으니까.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라는 내가 선택한 정자 기증자의 아이야. 하지만 그 정자 기증자가 누구인지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건 박정우였어.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가 정우의 아이라고요? 화면 속 도연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정우는 대학 시절 정자 은행에 기증한 적이 있어. 그 당시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야. 우연히 그의 프로필을 봤을 때 복수심이 들끓었어. 그가 수연이에게서 뺏어간 것처럼 나도 그에게서 무언가를 가져오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의 정자로 우리 아이를 갖기로 한 거야. 넌 전혀 몰랐겠지만 정우는 소라가 자기 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런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 결국 상처만 남겼을 뿐이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너와 소라에게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넌 선택해야 해. 이 진실을 수진이와 정우에게 알릴지 아니면 이대로 묻어둘지.
내 재산은 모두 내 이름으로 해뒀어. 수진이에게 조금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건 내 마음이야. 하지만 기억해. 수진이도 피해자야. 그 아이는 내가 복수를 위해 이용했고 정우도 그 아이를 이용하고 있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재현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김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함께 처음 봤어요. 도연이가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았는지. 지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그녀가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이 영상. 복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비가 그친 밤 지수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연의 비디오 유언으로 가득했어요. 소라가 정우의 딸이라니.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그녀를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복수를 위해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쳤고 결국 자신도 망가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지수씨 지금 정우씨와 함께 있어요. 그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도연씨의 재산을 노리고 저를 이용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씨, 우리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가을의 첫바람이 불던 오후, 지수와 수진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2달 전 도연의 장례식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수진은 미술학교로 돌아갔고 지수는 도연의 유산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모였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지수가 USB를 건넸습니다. 도연의 비디오 유언이 담긴 것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진은 조용히 USB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정우 씨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됐어요. 그는 지금 해외로 도망쳤더군요. 빚쟁이들이 그를 쫓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도, 도연 씨의 딸도 모두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었죠. 지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수진 씨,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도연이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수진이 궁금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도연이에게 속았어요. 그는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소라가 정우의 정자로 태어났다는 사실도 몰랐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라는 사실 당신의 이복 동생이에요. 같은 아버지를 가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럼 소라는 내 정우의 딸이에요. 하지만 소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도 모르게 할 생각이에요. 소라에게는 도연이 아버지예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니까요.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수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인생은 모두 거짓말로 시작됐는데. 지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지만 이제부터는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해요. 도연이도, 정우도, 심지어 당신의 어머니까지. 그들의 과거에 당신의 미래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하늘에는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두 여자는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와 함께 새로운 도시로 떠날 거예요. 출판사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고요. 도연이 남긴 재산의 절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해둘 거예요. 그게 도연이도 원했을 거라 생각해요.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왜요? 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우 씨에게 속아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속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 출발을 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도연이에게 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했다는 건 당신을 정말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움과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소라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텐데. 지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해줄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때 소라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그리고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됐을 때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한 달 후, 지수는 소라와 함께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지역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밤이면 노트북을 켜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대생이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다. 지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지는 학교로 돌아가 미술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가끔 지수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의 근황을 알렸고 소라의 소식도 물었어요. 두 사람은 묘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이었죠. 정우는 해외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알았던 진실과 몰랐던 진실 사이에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도연의 비밀은 이제 새 여자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과거의 고통이 미래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아침 지수는 우편함에서 한 장의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인생은 완벽한 진실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소라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엽서를 서랍에 넣고 딸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내가 그린 그림이 상을 받았어. 소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어쩌면 예술적 재능은 정우에게서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소라의 웃음과 따뜻함은 분명 지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딸. 지수는 소라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거짓말과 배신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로요.